지금부터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제부터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연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연수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고요.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 개요를 설명드리고 대상자가 누군지, 보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2004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4세 아동 아사 사건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30대 영세민 부부의 4살 난 아기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래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긴급 복지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적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사유에 따라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서 빈곤 계층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이고요. 단기 지원 원칙이고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입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구 사건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기억이 나실 텐데 그 세모녀께서 주인 아주머니께 공과금만 봉투에다 넣어놓고 세 분이 자살하신 사건인데, 이때 문제는 이분들이 소득이 없었다는 걸, 그 다음에 생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은 이상 찾을 수 없었다는 점, 그런 점에 의해서 이런 연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의한 사고는 계속 발생이 됐는데요.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도 있다고 해요. 이것도 아파트에 살면 넉넉하게 살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빚 때문에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자살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모든 공무원이 주변에 평상시 잘 살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된 거를 알게 되면 바로 이제 복지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있고요. 우리도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주변 분들 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는 어디다 하시나 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여기 연락하시는 거는 365일 시도 때도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누군가? 위기 상황이 발생한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그런 분들이 누군가 한번 보시면 사망, 가출, 행각명령,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다음에 가구 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가정폭력에 의한 경우, 성폭력에 의한 경우, 화재나 재난 등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휴업, 폐업 등에 의한 경우, 실직에 의한 경우, 기타 여러가지 경우에 갑작스럽게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0년 1인 기준에 131만 8천원에 해당되는 이런 소득에 해당되면 그러면 신고 가능합니다. 대상자 보호 절차는요, 우선 신고가 들어가면 129에 신고가 들어가면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사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지원이 적절했다 그럼 지원이 연장이 되는 거고, 중간에 부적절했다 그러면 비용이 환수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배우자 사망으로 해서 소득이 없다, 지병으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이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보러 나가시고요. 알아보고서 생계지원금을 전달을 하시고 알아봤더니 이분이 재산 합계가 얼만큼이다, 뭐 그러면 넘어간다 그러면 적절성을 판단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환수를 할 건지 결정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서 추가 지원이 결정되는 그런 분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생계와 주거, 의료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계지원금이 있고요. 생계지원금은 1인당 45만 4,900원, 4인당 123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요. 최대 6개월까지 나온다고 하고, 의료 지원은 지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주거 지원은 여기 대도시에 사느냐 중소도시에 사느냐 농어촌에 따라서 다른데 또 시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가능하시고 기타 다른 것도 가능하시다고 해요. 교육비나 연료비, 그다음에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종사도 중요하겠죠.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도 수술하거나 긴급하게 질병을 치료했는데 지원이 어려운 경우,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노숙인 시설 종사자분들도 신고 가능하시다고 해요. 그 외에 Q&A 보시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 가능하고,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일시적으로 가능하고, 동일 위기사연 인원 이내에 다른 위기사연 한글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상담 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요.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